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임용환 박사의 중동전쟁,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4차례에 걸쳐 일어난 전쟁인 중동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배경인 유대민족의 형성부터 시작해서 1차부터 4차 전쟁의 세세한 진행 과정, 그에 대한 결과를 짧은 호흡으로 읽기 쉽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중동전쟁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어떻게 약체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는지, 이 전쟁이 일어난 본질이 무엇인지, 전쟁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다양한 통찰들이 담아있는 책입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중동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과정과 상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중동전쟁,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떠돌이 유대인의 역사, 영원한 이방인들. 팔레스타인의 분쟁에는 길들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성경엔 가나안, 비옥한 초승달 지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언급된 이곳은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의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늘게 뻗어있는 지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농사가 신통치 않아 유목으로 살아가는 지대라는 뜻도 되는데, 말처럼 비옥한 지대는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고 북부의 레바논과 시리아처럼 무역으로 부를 쌓는 도시도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땅이듯 해도 중동사의 강력한 두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연결하는 회랑인 셈이었죠. 두 강대국이 팽팽하게 양강구도를 이룰 땐 가나안은 두 세력의 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땅에서는 다양한 민족이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 이집트를 탈출한 셈계 히브리인이 고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고는 도시를 세우게 되죠. 이후 신비의 바다 민족 필리스티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철기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히브리인의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시리아와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그 뒤로 유대인 자치령은 있었지만 왕국은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죠. 이후에 이 땅은 필리스타인의 이름을 따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은 나라를 잃고 세계 전역으로 흩어졌지만 놀랍게도 유대인이란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였죠.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유럽, 러시아까지 퍼졌고 수천 년간 박해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민족이란 오명이 원인이었지만 이슬람 세계에서도 박해를 당한 걸 보면 별나게 강력한 유대인들의 신념과 폐쇄성도 무시 못할 요인이었던 것 같죠.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든 특별한 조항은 바로 토지 소유 금지였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을 영원한 이방인으로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사람을 그 땅에 묶어놓는 유일하고 견고한 끈은 토지 재산이다. 이 끈을 끊어보라. 그는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게 된다. 그는 자신과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사회에 내동댕이 쳐진 이방인으로 살아간다. 유별난 민족의 탄생.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니 농사도 지을 수 없었던 유대인은 중세시대 때부터 도시로 몰려들었고 상인과 수공업, 고리대금업, 무역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당시만 해도 산업의 중심은 농업이었는데 유대인은 별종이라고 여겼기에 시민과 지배자들은 사회적 제약을 받는 유대인에게 이런 도시 특화형 직업을 떠넘기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중세 교황청은 고리대금을 사악한 직업이라고 규정짓고는 금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이란 사회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였죠. 교황청은 유대인을 타락했다고 여겼기에 유대인은 이 사악한 기능을 담당하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종교적인 명분 외에도 동족에게 맡기면 부를 축적하여 정치력을 가지고 권력에 도전할 힘을 얻었겠지만 유대인은 그럴 염려가 없었죠. 여차하면 돈주머니를 뺏고 내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된 겁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금화주머니는 비상시에 만인을 위한 금고가 되었습니다. 근대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했던 유대인 학살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기근에 시달리거나 공권력이 허약해지는 등 집단의 야성이 이성을 무력화하는 상황이 되면 유대인을 향한 집단 공격이 어김없이 시작되며 순식간에 등불처럼 번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자 언제부턴가 도시마다 게토라는 유대인 거주지를 구축하는 것이 유행처럼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폭력에서 유대인을 보호한다는 인도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계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이 발생할 때면 이 게토 역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곤 했죠. 다만 모든 유대인이 도시에서 잘 살았던 건 아닙니다. 가난과 멸시 속에 사는 유대인이 훨씬 더 많았죠.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았던 지역은 의외로 러시아였습니다. 19세기에 2550여 명의 유대인이 러시아에 거주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인구의 약 4%에 해당했는데 이 중 95%가 게토에 갇혀 살았죠. 러시아는 유대인 차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 조항만 1000여 페이지가 넘었던 것이었죠. 유대인은 일반 마을에 살 수 없다. 유대인은 농부에게 술을 팔 수 없다. 유대인은 러시아의 전통 의상을 입을 수 없다.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거리, 요양지를 제한한다. 경찰은 아무 때고 자의적으로 유대인 가옥을 수색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족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을 열등하고 사악한 집단으로 공식화하여 지정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폭력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공식 차별 조항 하나하나는 언제든지 격발할 수 있는 뇌관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습니다. 이러한 긴 고난 끝에야 근대가 시작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대라는 세계에 특화된 인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697년 런던 주식거래소 중개인 100명 중 20명이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유대인은 빠르게 금융업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금융, 즉 돈을 주고 있으니 정보력도 늘어났고 시장의 세계화에도 자연스럽게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프랑크푸르트에서 고물장소로 시작한 마이어 암쉘 로트실트는 금화를 노리는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고안합니다. 바로 국제금융과 신용이었죠. 타국은행에서 예금하여 현금을 증서로 바꾸면 금화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중상주의, 절대국가와 식민지 패권 전쟁의 시대로 돌입하면서 채권과 주식, 국제금융은 엄청난 수입을 내는 산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몇몇 국가는 재정이 수십 배로 팽창한 반면 빚더미에 앉는 국가들도 수두룩했죠. 중세의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은 근대부터 황제와 제후들의 친구가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국가가 없었기에 이런 방법으론 재산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자신들만의 지하세계를 만들어 나갔죠. 군수품 조달, 밀수, 비밀 조직, 정보기관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고급 정보를 계속 조달해야 했기에 뉴욕타임스나 로이터 통신 등의 언론사를 창설하기까지 이르렀죠. 산업혁명으로 산업화 시대가 도래하자 그 시대의 특징적인 무역이나 금융, 정보, 공학, 도시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도시에서 만개한 문화예술계 인사,
의사,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과 언론, 심지어 밀수와 도시 갱단에까지 농부가 대다수였던 토착민보단 유대인들은 앞서서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했죠. 러시아 동유럽처럼 근대화가 늦었던 지역이나 항구 무역 도시 같은 곳일수록 산업화에 대한 적응력과 도시화의 속도는 토착민에 비해 유대인이 더욱더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주민 절반 이상이 유대인인 도시도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1900년대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유대인 인구는 17만 명으로 무려 도시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메나헴 베긴의 고향인 폴란드 브레스트리토프스크는 인구의 4분의 3이 유대인이었죠. 근대 세계는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의 땅이었던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간신히 낙원의 문턱에 도달한 듯 했지만 관습의 족쇄는 끈질기게 유대인을 따라왔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죠. 19세기 말이 되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했던 팔레스타인은 제국 지배령 중 가장 낙후하고 가난한 곳이었죠. 유대인들은 아랍인 지주들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자그마한 정착촌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대인의 토지 매매를 금했지만 유대인들은 관리를 매수하고 웃돈을 얻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집하기 시작합니다. 로스차일드 같은 유대인 금융가들은 기금을 마련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했죠.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작은 변화가 일으킬 파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어야만 했던 이유. 시온으로 돌아가자. 1894년 파리에선 세계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유대인 포병대위 드레피시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재판으로 이후 역사의 드레피시 사건이라 기록되게 되었죠. 오랜 세월 유럽인들은 유대인이 공직이나 군인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이런 차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지만 법이 바뀐다고 마음까지 바꾸긴 어려웠죠. 유대인 드위피시가 대위로 승진하자 유대인 혐오자들은 그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운 것입니다. 이 드레피시 사건은 유럽 지성계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프랑스의 문호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공개 선언문까지 써가며 군부의 음모를 비판하기 일렀죠. 그러나 법정은 결국 드레피시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남미 프랑스형 기아나 섬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준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정계와 지식인 사회에서 양심과 비양심의 충돌로 비하하며 프랑스 정치사를 바꿔놓기 시작했죠. 그러나 진짜 태풍은 방청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오스트리아 신문의 파리 특파원인 테오도르 헤르츠는 그저 부유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은행가 가정에서 성장한 헤르츠는 주류 사회를 선망하면서도 예술을 사랑하는 보헤미안이었죠. 헤르츠의 직업은 기자였지만 형식적인 감투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진짜 꿈은 극작가였는데 그렇다고 작품을 위해 밤새워 촉불과 씨름한 적도 없었죠. 그저 멋진 극장 옆을 지나갈 때 언젠가 여기에 내 작품이 걸릴 거야 라며 떠벌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철없는 보헤미안이 드레피시 사건으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다. 헤르츠는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웠죠. 유대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자. 시오니즘의 태동.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라고 불리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에겐 언제부턴가 시온은 고국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오니즘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시온을 그리는 노래는 마음의 고향을 향한 망향가였고 시오니즘은 유대인의 신과 율법,
일체성을 잃지 말자는 종교적인 지주였던 셈이었죠. 그는 이 시오니즘을 실존하는 유대인 국가 건설 운동으로 바꾼 것이었죠. 헤르츠는 자신이 만든 사명에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각성한 낭만주의자가 처음 몰두한 일은 새 유대인 국가를 모델로 삼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도시를 찾는 것이었죠. 그가 찾은 모델은 베네치아였습니다. 헤르츠는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만든 꿈의 도시를 펼쳐보았습니다. 허나 놀랍게도 반응은 신통치 않았죠. 사업가들은 냉정한 현실주의자였기에 부인의 재산으로 흥청망청 살아온 헤르츠의 놀이에 동조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꿈의 도시는 망상으로 사라질 뻔했는데 의외로 가난하고 핍박받던 유대인들에게 호응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러시아 동유럽에서 핍박받으며 힘든 삶을 살던 유대인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헤르츠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르츠는 유대인들의 의중을 알게 된 순간 바로 이상향 놀이를 끝내고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이 헤르츠의 두 번째 각성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진 셈이었죠. 시온을 찾아 방황하던 헤르츠는 독일과 러시아 황제를 찾아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황제는 의외로 그의 의견을 경청해 주었는데 이는 골치 아픈 유대인을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쯤 헤르츠를 구원한 나라는 영국이 됩니다. 19세기 영국은 국제경제의 중심이자 국제금융의 맹주였던 만큼 유대인에 대한 대우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트실트 가문은 영국으로 국적을 옮겨 금융황제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벤저민 디즐레일리는 유대인으로서 처음으로 영국의 총리가 되었죠. 헤르츠는 영국 정부와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원을 호소하며 유대 국가 건설지를 몰색하기 시작합니다. 아르헨티나, 우간다, 키프로스, 시아나 반도의 아라리시 등 다양한 장소가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국가 재건을 구상한 사람은 헤르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르츠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기 전부터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에 유대 국가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여럿 있었죠. 로스차일드가는 팔레스타인의 정착촌을 건설하는 일에 특히 호의적이었고 그들의 지원 아래 19세기부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르츠는 6차 세계 시온주의 회의에서 유대인이 안주할 유일한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헤르츠는 바로 사망했지만 그의 노력은 꿈만 있을 뿐 산만하게 진행되던 유대국가 건설운동의 흐름을 바꿔놓게 되었죠. 영국의 이중계약, 거대한 전쟁의 서막. 헤르츠이 좀 더 살아남았더라면 로스차일드가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무장관 벨푸어는 영국 유대인 협회장 로스차일드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로 인해 팔레스타인에 현존하고 있는 비유대인 사회의 시민권과 종교의 권리나 다른 국가에서 유대인이 누리는 권리가 전혀 침해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이 선언을 시오니스트 동맹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명한 벨푸어 선언인데 이 편지엔 중동 정세를 혼란에 빠뜨린 두 가지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신생 유대인 국가에서 비유대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필수 조건으로 설정하지 않고 믿는다, 즉 기대한다는 정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영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유대인 국가에 이밀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죠. 두 번째, 영국은 벨푸어 선언 이전에 아랍 국가들과는 다른 약속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백마은은 메카의 지도자 후세인 빈 알리에게 전쟁이 끝나면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그 조건으로 전쟁에서 편을 들어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말하자면 우리 편을 들어주면 분리 독립을 시켜줄게 라는 조건부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인은 1916년 약속대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백마은 선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916년 5월 영국은 프랑스, 러시아가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흑해 남동부를 각각 나눠서 자치하고 위임 통치를 시행한다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체결한 것이었죠. 벨포어 선언은 유대인의 승리로 여겨졌지만 정작 당시 시오니스트들은 불만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벨포어에게 보낸 선언 초안에 있던 유대인 이민의 무제한 보장과 유대인의 자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지고 유대 국가 건설도 확정이 아닌 찬성으로 말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등의 전조. 한편 영국은 중동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공경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벨포어 선언을 포기할 수도, 그보다 더 중요한 중동 지역과 아랍인과의 유대를 포기할 수도 없었죠. 영국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위원회라는 것을 꾸려 성지 예루살렘을 중립구역으로 만들어 위임 통치를 하고 유대 국가와 팔레스타인의 국가를 동시에 설립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당시의 영국인들은 이 제안이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진한 희망은 금세 깨져버리고 말죠. 유럽에서는 나치즘이 극성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의 마술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었죠. 1940년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인구는 45만 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전체 인구도 늘어 약 100만 명이 된 것이죠. 1939년 영국의 체인벌린 내각은 전쟁을 막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체인벌린이 히틀러에게 체코를 양도하고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시기였죠. 영국은 만약을 대비해 병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1930년대를 전후로 아랍인의 봉기와 저항이 극심해지는 바람에 팔레스타인에 너무 많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정책은 즉시 아랍 측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1939년 영국은 맥도날드 백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1. 유대인 이민은 매년 1만 명으로 제한한다. 2. 유대인 인구는 아랍인의 3분의 1로 유지한다. 3. 유대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유대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후원자라고 생각했던 영국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건국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었죠.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 최소 250만에서 300만 명의 인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사정 또한 복잡했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종 갈등, 지역 갈등의 배경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이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그들도 제국식 식민지 경영에서 발을 빼려고 할 즈음에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 가장 극단적인 방식은 당장 수정했어야만 했죠. 대영 제국 시절 해상무역이 활성화되자 식민지 상인이나 노동자들이 다른 식민지에 집단 이주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식민지인에 의한 2차 식민은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동아시아 곳곳에서 벌어졌죠. 그러다 보니 한 민족이 멀쩡하게 잘 살던 나라에 다른 민족이 들어가 토착민을 탄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그제서야 아차 싶어 외지인의 이주를 제한하게 된 것이었죠. 또한 중동에서는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동에는 영국 입장에서 목숨만큼 중요한 두 가지 보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석유와 하나는 수에즈 운하였죠. 석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수에즈는 해상제국 영국의 대동맥 같은 격이었죠. 영국의 입장에서는 세계대전 중 독일이 스웨즈와 중동 유전을 장악하는 사태는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습니다. 하여 당연히 아랍인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인구 수준도 3분의 1로 제한한다면 팔레스타인에서도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라는 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으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는 유대인 운반선을 납포해 키프로스의 강제 수용소로 보내고 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북아프리카에서도 독일과 영국 사이에 전설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 소년 라빈이 다얀을 따라 팔마에 가입하고 나세르가 엘알라메인 전선에 있던 1941년에 팔레스타인의 지도자 아민 아루세이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라는 논리에 따라 독일로 만명의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사회는 후세이니의 활약이 고무되게 되었죠. 아랍인의 반발과 공격도 격해졌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하가나라는 군사단체를 설립했고 영국은 자위조직이라는 명분으로 하가나의 무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단체가 있었으니 바로 이르군이었습니다. 이르군은 공격적인 테러 조직이었는데 정식 명칭은 이르군 지바일 레우미로 민족 군사 조직이란 뜻이었죠. 이르군의 정식적 지주는 제브 야보틴스키였었는데 그는 국가는 힘과 정복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과격한 현실주의자였죠. 위대한 유대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야본스키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자발적인 의견 일치는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불가능하다. 계몽민족이든 원시민족이든 모든 민족은 자기 땅을 민족의 고향으로 이해하고 자기들을 유일한 소유주로 여긴다. 유대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데 유대인. 예루살렘 아랍인 구역. 19세기 말 팔레스타인에 처음 시오니스트들이 나타났을 때 순박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아랍 지역 중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고립된 곳이었으니까요.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나라를 잃었고 오스만 제국 치하에 살고 있었으면서 독립에 대한 의지 또한 약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를테면 1차 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맺어 팔레스타인을 오스만 제국에서 떼어내 분할하기로 한 일, 1917년 영국이 벨포어 선언을 발표하고 팔레스타인에 유대 국가를 세우기로 결정한 일 등을 듣지 못한 것이었죠. 세상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지하기도 했지만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주권은 오스만 제국에, 땅의 소유권은 아랍인 지주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대부분 아랍인 지주의 소작인으로 살았던 것이었죠. 조상대대로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농부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굳이 인식하려 하지 않았죠.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말을 이루고 살았고 등기상 소유주가 누구든 땅을 갈고 소출을 먹는 사람은 자신들이었을 테니까요.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었고 농부식의 소유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유대인들도 처음엔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길 꺼렸던 덕분이었습니다. 1914년까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수는 8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략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유대인의 비협조성이
팔레스타인 주민과 아랍 세계의 경각심을 늦추고 이슬비에 옷이 젖는 듯한 전술적인 효과를 발휘한 셈이었죠. 그리고 20세기가 들어선 후에야 경각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1차 대전 후 팔레스타인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의 결과로 영국의 위임 통치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은 각각 벨포어 선언과 백만 선언을 근거로 이 결정에 격하게 반발에 들어갔죠. 안타깝게도 아랍 민족주의는 시오니즘보다 30년은 늦게 개화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팔레스타인의 정치단체가 결성되고 AHC, 아랍 고등위원회가 결성되기 시작합니다. 이슬람 고위 법학자이던 아민 아루세이는 AHC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정치적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만 많은 팔레스타인, 특히 농촌 지역에서 건국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무관심했다기보단 자신의 삶과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떻게 대응할지 알지 못한 것이었죠. 반면 유대인들은 1930년대에 이미 정예특공대와 무장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르군에서는 1943년 전설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죠. 위험한 남자, 메나엠 베긴이었습니다. 1947년 베긴은 1급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첩보만 제공해도 무려 1만 파운드의 현상금을 받을 수가 있었죠. 이르군 대원에 대한 처벌도 가혹해졌습니다.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붙이다가 발각된 이르군 대원은 폭력을 행위하지 않았어도 무참히 구타당하고 말았죠. 범죄와 테러를 저지른 이르군은 채찍질이 아니면 교수형감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통보도 없었고 영국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인도적 규정도 따르지 않은 채 교수형이 수시로 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베긴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르군의 수는 몇백 명, 잘해봐야 1000명 정도였겠지만 그들이 몰고 온 공포감과 파장은 벤구리온과 하나가의 지휘관들까지 골머리를 썩게 만들었죠. 팔레스타인과 AHC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니 서로를 향한 테러와 습격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카페에서 총을 난사하고 시장에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달리는 버스엔 수류탄이 날아들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는 아랍인 거주 지역과 유대인 지구가 나뉘는 경우가 많았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서로의 진영에 잠입하여 공격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테러 전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우위를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정치든 군사든 끝내 통일된 조직을 만들지 못한 것이었죠. 팔레스타인에서 조직된 최대 군사단체는 1945년 무함마드 알아라이가 창설한 알자나다였습니다. 알자나다는 이스라엘의 하가나와 비슷한 조직으로 전성기에는 20여 개 지부에 8,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렸습니다. 허나 이들의 활동 혹은 훈련이란 퍼레이드나 아마추어 정찰 수준에 머물렀죠. 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뿌려놓은 디아스포라 덕분에 전문가가 많았고 후원 조직도 막강했습니다. 영국군으로 복무하면서 부대에서 무기를 몰래 빼돌리거나 외국에서 자금과 무기 등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던 것이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동시독립.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하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상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을 지배하던 3마리의 사자는 급격히 노쇠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발톱이 빠져버린 사자는 더 이상 식민지를 움켜쥐고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영국의 철수가 기정사실화가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유대 국가를 세운다는 시오니스트의 꿈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허나 독립은 기정사실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인지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허락한다면
두 국가의 규모와 국경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유엔에서 격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1.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은 각각 독립국가를 세운다. 2. 예루살렘은 중립지대로 하고 유엔이 통치 감독한다. 11월 29일 총회에서 분리 독립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의 독립국가의 꿈을 제공하는 바람에 눈치를 봐야 했던 영국은 기권하고야 말죠. 아랍 국가는 합심해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과 미국, 심지어 소련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죠. 유엔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인정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팔레스타인도 수천 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격이니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엔 결의안의 탄생에는 유대인의 노력과 국제적 로비 능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나중에 찬성을 선택한 걸 후회하고 신탁 통치안을 검토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유대인 유권자를 의식한 나머지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었죠. 또한 나치즘과 홀로코스트의 충격 또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18세기 이후 유럽인이 주도했다고 믿는 문명과 지성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었으니까요. 오랜 유대인 박해에 책임이 없는 유럽 국가는 없었습니다. 제3세기에서도 동정론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만 소수민족 박해가 발생하면 제3자 입장에선 동정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혀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전 유럽에서 골칫거리인 유대인을 차라리 팔레스타인에 뿌리내리게 해 지긋지긋한 고리를 끈차는 속셈도 없지 않았죠. 홀로코스트를 중후하고 반성하면서도 심지어 유대인들이 굴지의 영화사와 언론사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대인 혐오는 여전히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아랍연합군. 이때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단결하기 시작합니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과 이집트의 정상들은 팔레스타인 단독국가 수립을 위한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오스만 장교 출신인 파우지 알카우크지가 조직한 군사단체 LAA가 탄생하였죠. 병사는 아랍인 지원자로 지었습니다. 의외로 이라크 장교와 병사가 많이 가담했고 이들의 활약 또한 컸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캠프 또한 개설됐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아루세이와 히틀러가 같이 하면서 급조된 팔레스타인 훈련 캠프에 독일군 출신들이 투입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에서 영국의 포로가 되었던 독일 장교나 병사가 개인적으로 또는 이집트의 도움으로 수용소에서 탈출해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47년 5월 유대인 국가의 수립이 공식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훗날 중동전쟁이라 명명된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공식적인 개전 일자는 1948년 5월 15일. 그러나 전쟁은 그 이전부터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도시전쟁의 승자. 이미 시작된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할 독립을 제안한 유엔의 결의안은 화약고에 불을 붙인 셈이었습니다. 동시에 유엔이 그어준 국경선은 양측의 전략적 전술적 사고와 목표를 부여했던 것이었죠.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는 날이 다가왔지만 어느 쪽도 공존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에 양측의 지도자는 예정된 국경선이 그어지자마자 상대를 제압할 계획을 세워가기 시작했죠. 아직은 국가의 실체가 없어서 전쟁이란 명칭은 얻지 못했습니다. 허나 결의안이 통과된 1947년 11월부터 중동전쟁은 이미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양측의 목표는 전략 요충지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이 그은 국경선은 유사 이래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형태였죠. 지속 가능한 국경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관련 국가로서는 현실성 있는 국경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는 아랍인과 유대인 거주지가 뒤섞여 있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작전 목표가 되었죠. 두 민족이 뒤섞여 있다면 그 지역은 온전히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군대는 요충지를 차지하고 그 지역의 인구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을 들게 된 것이었죠. 첫 번째 전투는 도시 쟁탈전이었습니다. 이를 도시 전쟁이라고 부르죠. 격전이 벌어진 도시는 아크레, 하이파, 야파, 티베리아스 같은 지중해 항구 도시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은 십자군 시대에도 요충지였던 도시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하이파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5월로 예정된 영국 통치의 종식을 앞두고 아랍과 이스라엘 모두가 이 도시를 노리기 시작했죠. 하이파에서도 아랍인 지구와 유대인 지구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양측은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무장 병력을 배치해두었습니다. 영국군이 항구를 떠나는 순간 격전에 돌입할 대세였죠. 물론 파괴와 테러는 이전부터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도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은 이미 전화를 피해 떠난 상태였죠. 그렇게 개전을 2주 정도 남겨둔 4월 중순, 아랍 지구와 이스라엘 지구 사이에 있던 영국군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항구에서 철수하고 맙니다. 이에 영국군 부대장은 아랍군과 이스라엘군이 양쪽에서 위협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진상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기회를 먼저 포착한 쪽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사라지자 양측이 조수처럼 밀려들었고 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물과 시설을 점검하고 상대 진지에 총탄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4월 21일 본격적인 시가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당시엔 양쪽 모두가 서툴고 군 조직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제 박격포까지 동원되어서 20세기 전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략적 판단력, 조직의 기동성, 리더십과 단결력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21일 저녁, 이스라엘의 조직력과 준비성이 결정타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텔아비브에서 체코제 신형소총을 수송해 하이파에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사제 박격포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공 또한 있었죠. 전세가 기울자 이스라엘 측에는 민간인 자원병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나가는 아랍 민간인 지역에서 사제 박격포를 날려 주민들, 특히 여자와 아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나가는 불을 지르고 건물을 폭파하고 유대인의 잔혹함에 대한 온갖 살벌한 소문을 퍼날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겁에 질리고 절망한 아랍계 주민들은 항구로 달아나기 시작했죠. 이틀간의 전투 중 아랍인은 100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다치게 됩니다. 4월 22일 도시에 남아있던 아랍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군에게 항복하고 도시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전투의 빌미를 제공한 영국군 수비대장은 아랍계 주민의 잔류와 평화 공존을 요청했지만 아랍의 대표단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말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정예부대와 조직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조금 앞섰지만 병력과 무기, 훈련 수준은 엎치락 뒤치락 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의 중요한 약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시민들이었죠. 어느 도시에서나 아랍인의 인구는 유대인에 비해 최소 3배 이상이었지만 싸워서 도시를 지키기보단 안전지대로 피신하려는 욕구가 훨씬 강했습니다. 유대인의 정신력이 더 강했기보다는 유대인들은 갈 곳이 없었고 아랍인들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였죠. 가져갈 재산이 있는 지역의 지도자층과 부유층은 제일 먼저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군의 조직력은 이스라엘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시 전쟁 때의 주력이 팔레스타인군의 장교가 아니라 알가우 끄지가 이끄는 ALA이기도 했죠.
1948년 살람에는 팔레스타인 지원병과 게릴라를 총괄하는 중앙지휘부를 간신히 수립했고 훈련소를 설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무프티 후세인이도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 이들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ALA와 신생 팔레스타인 군대 지도부는 심하게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무프티 후세이니가 팔레스타인 군사 지도자로 자기 친족인 압드 아루세이니를 임명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ALA마저 무프티파와 알가우크지파로 나뉘게 된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은 당연히 무프티를 지지했습니다. 이라크 출신은 지지 세력이 나뉘었고 요르단과 시리아파는 알가우크지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파벌화는 ALA 균형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기 충분했죠. 1948년 1월 알가우크지는 ALA 부대를 이끌고 요르단 진압을 시도하게 됩니다. 무기와 군수를 지원해줄 나라가 요르단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다마스쿠스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은 말뿐이었습니다. 요르단 강에 있는 엘론비다를 건너려고 하자 요르단군과 영국군이 그를 저지하고 나선 거였죠. 그때 알가우크지는 아랍의 대의 명분을 들어 경계병을 설득하려고 시도했지만 요르단의 병사는 ALA가 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3월까지 알가우크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교섭을 시도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리아의 답변은 무력으로 강행 돌파를 해서라도 압둘라 국왕을 만나보라는 것이었는데 압둘라는 그들을 지원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왕은 영국과의 군사협정 때문에 그들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고 영국은 ALA를 괴뢰 무력 집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북부 갈릴리 전선에는 알가우크지의 지배력이 견고했고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 지역에는 압드 아루세이니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양측은 전투 중에서도 심하게 대립했죠. 알가우크지는 예루살렘 전투의 운명을 쥔 라투른 전투는 ALA가 도맡았지만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총 한자로 보충병 한 명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라며 불평을 털어놨습니다. 그 무렵 압드 아루세이가 알카스탈 전투에서 어이없게 전사하자 ALA가 지휘권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더 큰 분열로 이어지고 말았죠. 이런 팔레스타인보다 오히려 주변 아랍 국가들이 더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전쟁을 대비해 그들은 아랍연맹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ALA와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팔레스타인을 알가우크지, 아루세이니, 하산 살람의 무명의 이집트인이 지휘하는 4개의 전투구역으로 나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성과인지 방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전에 팔레스타인이 도달한 최선의 상태였을 겁니다. 게다가 독일군과 이집트군 장교가 지도하는 훈련 캠프는 독일군의 명성과 달리 수준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장비의 부족과 더불어 훈련은 제식 훈련 같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화기 사용법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병사도 많았고 결코 정규군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를 철저하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이파에서 사제 박격포로 민간인 주거지역을 포격할 때처럼 주민들에게 공포를 불어넣는 심리전을 펼쳤고 탄력적으로 병력을 운용했습니다. 이 무렵 도시 외곽과 농촌 지역에서 벌이는 이스라엘군의 파괴 작전도 공포를 불어넣는데 한몫했습니다. 하여 유엔 분할선에 있는 전략 요충지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손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